오늘 강의가 2015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점에 12월 말에 지금 이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2015년을 회고해 보면 역시 제가 2014년 1년 동안 중국에서 주로 활약을 했고 여파로 또 2015년에도 여러 군데서 활약을 했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도래 중국일기라고 하는 이 책을 5권을 펴낸 것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논의한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고구려 패러다임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이 너무 어떤 의미에서 신라 중심으로 역사를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통일신라 자체가 신라 후예들이 주축이 된 것이고, 그리고 고려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편찬한 사람들이 대개 통일신라의 전통을 이어서 신라 중심으로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대한 대륙의 역사를 우리가 상실했다는 거. 그래서 이쪽 제가 지도를 놓고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걸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 조선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이 방대한 이 동북의 세계의 한 일부로서 우리 조선을 생각해야지. 이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는 지도죠. 그래서 이 대흥한령 바이카로 이 전체를 우리가 이 몽고의 초원까지 다 합쳐서 사실 이렇게 다 북방민족을 다 통틀어서 이 북방민족사를 다 우리가 통틀어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중원 문명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협외한 범위의 문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의 본원에 대한 하나의 바른 인식.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전자기장으로 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라는 게 모든 시간과 공간이 동시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어디서 어느 편지가 가더라도 어디로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편지가 그야말로 한 달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그러는 것이 지금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편지가 오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자는 것보다도 이러한 거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중국일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오릴련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런 북방 패러다임의 발견이라고 그럴까. 고구려 패러다임이라는 건 곧 이제 고조선 패러다임을 다 포괄하는 것인데, 오릴련 저에게 있어서는
국학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각의 어떤 교정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나의 존재의 본질적인 존재의 실상을 발견하는 한 해였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우리가 우리의 역사로서 다시 편입시키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제가 일본 서기를 강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라든가 고사기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제가 그 존경하는 은사 선생님, 사회학과 교수님이셨지만 고려대학교 최재석 선생님께서 가장 그 방면에 많은 분야를 많은 그 공적을 쌓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대륙적으로는 가장 획기적인 그 업적을 쌓은 사람을 역시 윤내원 선생을 쳐야 될 것 같고, 이쪽 방면으로는 가장 지금 종합적인 업적을 쌓은 분은 이 최재석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 EBS에서 한 강의에서 최재석 선생님의 그 묘심이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제가 영역을 일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그 사고의 영역을 넓힐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누가 중국에서 나온 텔레비 사극인데, 사실은 그 역사라는 게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우리 역사도 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 연개소문, 그러면 연개소문의 이미지가 사실은 박정희 그럴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최근에 우리가 이순신, 그러면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연개소문, 그럼 연개소문에 대한 이미지가 쫙 떠올라야 되는 거고,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역시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추동시켜간 인간을 알아야 되고, 그 인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바이오그래피를 안다는 거예요. 바이오그래피를. 그 인생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를 읽는 거죠. 전기에 관한 정보가 되게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조사해서 전기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루소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루소의 전기를 모른다 이러면 그거 안 돼요. 루소 사상을 우리가 루소의 전기를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몽테스큐에, 그러면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의 그 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최근에 제가 본 영화는 중국 텔레비에서 어느 텔레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강시 사실은 대제라고 하는데 이걸 대제로 안 하고 여기다 강시 띠꼬라고 그랬어요. 강시 제국이라고 하는 텔레비 영상물인데 50회짜리예요. 50회짜리.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 며칠 동안 마치 학교를 땡땡이 치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땡땡이 치고 있는 불량한 고등학생처럼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를 봤는데, 이제 이거는
강희대제의 그 바이오그래피죠. 그 인생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알 수 있는 거, 영화 자체. 이 텔레비 사극 자체가 우리보다 좀 수준이,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 사극이 이 사람들 만드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으냐? 그러면 절대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이번에 반성한 건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사극 수준을 가는 사극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 사극이 더 좋게 보이는 거는 음악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배우들의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대본 자체의 그 퀄리티를 볼 때 중국이 내는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 작가들의 수준이 중국 사극 작가들은 못 미친다. 사극의 경우. 이제 막 요새 현대물로 연애 걸고 이러는 거는 뭐 중국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사극은 중국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많이 읽히고 있는 그 저기죠. 그 아주 대하 드라마죠. 대하 드라마. 그 대하 소설이죠. 대하 소설. 그 이월 하라고 그러던가. 이 사람이 물론 저건 필명이겠지만 쓴 뭐 강희 대제 뭐 옹정 걸룡 이 뭐 대삼부작 이 요새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텔레비 사극도 그거를 기초로 한 사극인데 텔레비를 보는 것의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그 감정이입이 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희대제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 강이라는 인간을 글쎄 그 작가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에 따라서 또 그게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 인간의 고민과 그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나 이런 거를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쉽게 엠퍼시라고 그러죠. 이 우리의 그 파토스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엠퍼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주 장점이고, 그리고 그 텔레비 사극이라는 게 또 너무 그 극적인 장면들을 위해서 그 스토리를 왜곡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극을 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문제인데, 현대 중국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청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명말까지만,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도 대체적으로 뭐냐면 명말까지는 대개 그 대학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명말 역사까지는 공부를 꽤 하는데 전문적으로. 근데 청나라가 완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는 25사라는 개념에 청사가 안 들어가요. 아직. 중국의 25사는 명사에서 끝납니다. 전부가. 그래서 너무 청나라를 모른다. 근데 이 강희 제국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 강씨 대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강의 대제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대 중국에서 여태까지 뭐냐면은 이 현대 중국의 성립 자체가 이 정말 손문의 손문의 가장 그 최측근이었던 왕징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그 손문
이것은 이제 선문과 물론 대립한 원색의 도 그렇지만은 이게 결국 만청과의 대립이었단 말이죠. 만청과의 대립이고, 어떻게 하면 이 만청이라는 제국을 이 제국의 모든 제도나 문물이라든가 이걸 무너뜨리고 손문의 경우는 공화국을 세우느냐. 공화국. 그러니까 제국과 공화국은 이제 개념이 다르죠. 공화국이라는 거는 권력자를 국민이 참여해서 어떤 선출하는 방식의 그야말로 민주공화제이기 때문에 민주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문이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공화제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손문의 생애를 다룬 최근의 드라마가 이제 조샹꽁허라는, 이것도 아주 엄청 우리나라에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조샹꽁허라는 텔레비 사극이 있는데, 이 만청 제국을 이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성립하는 이 과정에 이제 손문의 역할이라는 건 뭐 신의 혁명을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신의 혁명 전후로 한 손문의 이 활약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결국은 모택동이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 손문의 노력을 계승한 것이 사실 이 모택동이 계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열매를 모택동이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또 아이러니컬하게 공화제가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중국이라는 게 성립을 했는데, 공산주의가 됐든 공화정이 됐든 이거 전체적으로는 만청을 타도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벌써 이 19세기 후반을 19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 사실은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외세로부터의 침입과 더불어 여기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게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태평천국은 뭐 치열하게 만청을 어떻게 타도하느냐 하는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44년에 그 숭정제가 그 경산에서 그 목을 메어 죽는 그러면서 명나라가 실제로 멸망하고 뭐 이 청이라는 게 만청이라는 게 들어와서 결국 그 광희제와 옹정제와 권륭이 끝나는 시점이 1795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17세기, 18세기 여기에 이제 청의 전성 시기가 건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구라파에서는 이제 계몽주의 사상 시대고, 우리나라로 치면 영종조 시대니까 전 세계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는 시점이니까 전 세계가 그야말로 가장 개명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 18세기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념적으로나 모든 게 인류가 18세기에 개화되는 엔라이튼먼트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꽃이 피었던 시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온갖 혼선이 벌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19세기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20세기라는 것이 이제 제각기 민족 국가로서 이제 근대적인 이념을 현실적으로 구현해 간, 그러면서도 뭐 상당히 이런 이때 시대에
계몽주의가 꿈꿨던 모든 로만티시즘이 막 깨져간 시기가 이제 20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쟁과 참혹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3대제가 그 청나라를 건립했을 때 중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실은 뭐냐면 전부 이 만청시대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3대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국의 강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에. 어디 중국이 티베트, 우이그르를 다 먹고 똥배를 다 먹은 그런 중국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중국이라는 건 기껏해 중원을 중심으로 한 거고 기껏해야 뭐 남방이라고 그래봐야 뭐 광동성 이쪽으로 저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조그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그 강성한 이미지를 만든 거는 강희대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강희대제라는 사람이 여기 그야말로 1644년에 이렇게 명나라를 멸망하고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게 뭐 3, 4억 되는 당시에 그야말로 3, 4억 되는 인구를 저 북방에 뭐 8기군 한 100만 명이 들어와서 전체를 다스린다. 이게 얼마나 명나라가 부패했으면 이런 지배를 받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심양궁에 있던 사람이 북경에 들어와서 자금성을 근데 자금성이 앉는다 그래서 자금성의 주인이 된다는 건 사실 이상한 거거든. 중국이라는 거대 이 체제가 자금성에 누가 앉았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건 이게 사실 그 당시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매체에서 그 자금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돌아갈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 자금성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각지에서 계속 명나라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명황제의 직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옹립해가지고 저기 하고 나중에 이 오삼계의 3번의 난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희대제가 위대한 인물이 된 거는 그러한 모든 그 한족의 그 명나라의 그 잔존 세력들이 만청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평정하지 않으면 바로 이 청나라는 건 끝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평정해가는 과정이 오늘의 이 거대한 중국을 건설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희대제 좋아서 자기가 야심이 있어서 그걸 다 내가 이 대중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잔당들을 처리하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휘몰려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 역사에서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군이 탄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위대한 그러니까 세종이 아무리 뭐 저기 하다고 그래봐요. 그건 그냥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영토 내에서 좋은 정치를 베풀었고 뭐 한글을 만들고 그런 소곱장장 같은 거죠. 이거는 거대한 중국을 그야말로 달리면서 몸으로 달리면서 그 사람들을 평정하고 근데 그게 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한족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동화시키고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국 고전의 모든 문사철에 통달하는 과정이 그걸 객관화해서 지금 배우려는 거라면 이게 자기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만족은 만족에 있었는데 걔들에게 있어 공자맹자 이거 이상한 거란 말이야. 들어보지도 못한 거란 말이야. 공자맹자라는 게. 근데 그런 거를
배우면서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위대한 성군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걸로 어떻게 그 중국의 민심을 얻어서 이 대륙을 통치하느냐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위대한 인격이 길러지는 거란 말이죠. 강희대제라는 인물이. 상징적인 게 이제 강희대제는 우선 중국 역사에 최초로 강희자전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에 난 어렸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갖고 있었던 게 중국학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게 강희자전이거든. 그 사전이. 그러니까 강씨가 벌써 그 사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중말이 대상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중말이. 이 중말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사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니들 글자도 통일이 되고 발음도 이게 지금 발음도 통일이 안 돼 있다. 각 방언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사전이라는 게 그 강희자전이라는 것이 그 당시 뭐 한 5만 자 가까이 아마 실린 그 자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벌써 강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강희가 탄생되는 과정에서 결국 오늘의 강성한 중국의 세계 최강국인 강희 시대 때 그 오늘의 중국의 그 강역과 문화와 제도가 다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결론은 뭐냐? 중국을 만든 거는 우리 고구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도 들릴 수 있지만은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의 고구려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중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건 이 만주족들이고 만주족은 사실 우리 고려로부터 그러니까 저 고구려부터 고구려의 이 일파들이고 말갈이고 이 여진이라는 게 다 고구려 일파들이고 그들의 문화 어떠한 그들의 그런 진취적 기질과 포용적인 마음과 좀 한쪽으로 볼 땐 야만스럽게도 보이지만 그 거칠고 야만스러운 흉포한 그러한 용맹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런 이질적인 요소가 중국하고 접합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명의 모델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태까지 몽고도 먹었지만 몽고도 물론 크게 보면 우리 그 권이지만 몽고는 원나라는 결코 그 위대한 중국을 만들지 못했거든. 왜? 그냥 한족은 그냥 둘렀으니까. 그냥 그건 무력으로 다스렸지. 근데 청나라는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만청이라는 거 자체가 청나라가 이게 우리 고구려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조선이나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은 배우기 좋아하고 용맹하면서도 남을 인정하기를 좋아하고 그래도 포용적이고 배우려고 하고 하여튼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리가 강하고 배반 잘 안 하고 이런 고구려 패러다임이 중국에 정착됐을 때 중국이 가장 위대한 중국이 됐다는 거지. 그때. 그 위대한 중국이 이 18세기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의 주장 북학파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이 중국을 배우자. 왜 그걸 안 배우고 이게 뭐 계속 숭정만 숭배하느냐. 이게 우리 18세기에도 개화된 박지원 같은 사람들과 이 중심으로 한 북학파들은 청나라가 이게 만주족이 아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모델이라는 걸 이 사람은 그 당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여기서 그냥 19세기에 완전히 이게 이제 완전히
망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왔지만은 여기서도 결국 모택동한테 이 손문의 결실을 갖다가 결국 땀에 건네준 게 내 책에서 말하면 바로 이 장영 고구려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구려 패러다임과 이 고구려 패러다임이 사실 오늘의 중국을,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가 사실은 이 전체적인 고구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관철되고 있는 이 동북 패러다임을 주축으로 해서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늘날 시진핑의 반부패 투쟁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강희 대제가 그 대청 제국을 만들어간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주 그냥 쩌들은 그 명나라의 그 후예들에 의해서 정치라는 것이 그냥 완전히 그 음모와 부패와 대의를 모르는 그 자기 그 인마이 포켓만 할 줄 아는 그 관리 새끼들을, 그리고 또 황관들, 이런 이거를 처절히 아작내면서 그냥 풍요로운 중국으로 변모시킨 거거든요. 그 부패한 명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시진핑이가 그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건 공산주의가 지금 이러이러한 체제를 만들고 뭐를 했는데 지금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부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패를 어떻게 하면은 척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드느냐. 이게 지금 21세기로 넘어가는 과제에서 중국의 최대의 관건으로 등장했고, 그거를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지금 밀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 시진핑을 고구려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실 어떤 그 오늘날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이게 어떤 그 연속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 연속적인 흐름을 봐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그야말로 주축으로서 참여를 하고 중국의 이런 흐름을 우리가 선취를 해가야 한다는, 그것이 이제 내 고구려 패러다임론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선취해가야 한다, 이런 흐름을. 그러려면은 이 중국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러한 데서 우리 남북한의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그야말로 중국과 우리가 협업을 해서 이 새로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이 축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의 그 산업주의적인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중국이 그냥 경제 개발만 해서 북경을 갖다가 그냥 오염 도시로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진핑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뭐냐면 당신 너무 부패 척결하고 그러니까 관리들 하나 점심도 안 먹고 그냥 파티도 안 열고 그러니까 모든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 백화점에 고급 백화점 다 문 닫게 되고, 그런 거 문 닫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그 왜곡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발전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더레이트하게 발전을 해도 그것에 의해서 도덕적인 정치를 해나가고 그야말로 인간이 살기 바람직한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가면은 전 세계가 중국 편이 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걸 그냥 패권주의로 나가고 산업주의 모델을 뒤따라가기에 바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20세기 산업주의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냐. 지금도 삼성이나 뭐 몇 개 기업 우리나라 망하면 이거 한국이 볼 거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망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국의 모델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1세기는 우리가 함부로 전쟁이라는 게 함부로 일어날 수는 없다. 옛날처럼. 이게 워낙 무기들이 서로 이렇게 발달이 되고 모든 제도나 이게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함부로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물론 국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20세기적인 산업 모델에 의한 경제 발전이라는 거 하나로 세상을 뒤엎을 수는 없다. 이거는 중국은 소위 말해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그거를 세팅을 할 적에 애초에 어떠한 도덕주의적인 어떠한 문명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덕적인 거를 같이 장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흑묘백묘론 해가지고 이게 근원적으로 오늘의 중국의 부패를 만든 거죠. 사실은 중국 부패의 가장 큰 부패의 가장 큰 세력을 우리가 강택민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부패의 가장 본원은 등소평에 있는 거예요. 등소평이 사실은 있고 그 부패의 등소평의 본질은 뭐냐면은 모택동이 기른 사람이죠. 그 모택동이라는 게 뭐예요? 대약진 운동이라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중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대약진 하고서 뭐냐면 8년 내로 영국의 철 생산량을 따라가고 15년 내로 미국을 따라잡는다. 이게 모토였거든. 8년이면 영국이 말이 되냔 말이야. 영국이라는 그 철 생산이라는 게 그 중국이라는 게 그 숫자 맞춰야 되니까 전부 집에 있는 그냥 걷어다가 이게 다 주물인데 이게 스틸이 안 되는 거, 철이 안 되는 거. 스틸하고 아이언은 다른 거예요. 이 아이언이라는 건 이건 주물이란 말이야. 이건 기포로 그냥 가득 찬 주물인데 그런 주물식 그냥 이 민간에서 다 그냥 양철 쪼가리까지 다 걷어다가 그냥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것도 재련하느라고 산에 있는 나무 다 잘라버렸지. 그리고 뭐 동네에 무슨 참새가 하나 너무 많아서 이 곡식이 사람들이 못 먹는다니. 그냥 참새가 못 앉도록 그냥 전 국민이 깽가리 치고 맨날 이래가지고 이 참새가 이렇게 깽가리 저기라니까 스트레스 받다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야 한때. 그러니까는 참새가 없으니까는 해충이 그냥 다 창궐해가지고 사실 참새가 곡식 먹는 것보다 해충을 잡아먹는 게 곡식에 유용한 거거든. 뱀 다 잡아먹으면 들쥐가 날쳐가지고 다 그냥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니까는 그 유명한 팽덕회가 그걸 말이 되냐. 팽덕회는 전쟁을 사실은 공산혁명의 모든 전쟁을 주도한 건 팽덕회였거든. 모택동은 팽덕회처럼 전쟁을 안 했단 말이야. 연안에 앉아서 토굴에 앉아서 글 하나로 글 쓰는 재주로 세상을 움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념성의 오류가 사실은 가장 많았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팽덕회처럼 실전으로 그 혁명을 했더라면 모택동이가 그렇게 그 동료들을 죽이지는 않거든. 이 전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는 안 죽이거든. 근데
이게 앉아서만 한 놈이니까. 그러고 나서 1949년 이래로 대약진 운동하고 무슨 운동 하면서, 해가지고 그대로 제일 먼저 죽인 게 이제 팽독회고, 그 다음에 유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표 차례대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사실은 근원적으로 모택동을 정말 충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랑하는 전우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사인방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게 사실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 용서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중국에서는 내가 절대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근데 또 중국의 현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당면한 과제를 상황을 위해서는 모택동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세계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록 우리가 현재 형식적으로는 소국입니다. 작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나 이게 소국이 아니다. 미국이나 뭐 영국, 사실 영국 같은 나라 사실 소국 아니에요. 작은 나라인데도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아직도 자기들이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과거부터 여태까지 사실은 일본이랑은 우리한테 그냥 종속된 나라였는데, 일본서기를 읽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종속된 나라인데, 일본은 지금 전 세계를 갖고 놀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본의 영향력이라는 게. 근데 한국도 이제는 그런 위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선 젊은이들이 고구려 패러다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우리의 세력 판도가 어떻겠고, 우리의 문화가 어떤 것이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문명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도 사실은 우리 고구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들이 해피하지가 않지만, 그 해피, 언해피를 떠나서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 우리가 이 팩트를 우리가 되씹어 보면서 플라톤 공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이 오늘 너무 흘렀기 때문에 플라톤 강의는 다음 시간으로 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